안녕하십니까. 오늘 사당 솔밭도서관에서 펼쳐지는 기뢰의 문화 첫 번째 시간 영화로 보는 성, 그리고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에피소드인 호스테스 영화의 여자들 강의를 맡은 김효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기도 하지만 덜어는 영화 평론가로 이름을 내걸고 글을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영화 심사를 하기도 하고 전반적으로는 영화에 관련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가 사실은 1970년대 한국 영화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좀 더 범위를 좀 좁힌다면 그 70년대 영화들 안에서 여성이 어떻게 그려졌는가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하게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얘기의 주제가 사실은 그 옛날, 지금으로부터 한 6, 7년 전 박사 논문의 주제였습니다. 저는 1970년대, 80년대 한국 군사정권기의 영화 검열을 연구를 했었고, 지금까지도 계속 그 검열에 대한 주제를 좀 추적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열과 영화적으로 부딪히는 그 순간들 있잖아요. 예컨대 이 영화에서 어떤 문제적이라고 지적되었던 어떤 장면이 당시에는 왜 문제적이었는가? 그것이 어떤 문화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사실은 좀 눈여겨봤었죠. 엄밀히 말하면 오늘 그 제목이 영자들의 전성시대, 호스티스 영화의 여자들이 이제 풀 타이틀이거든요. 근데 영자의 전성시대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이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할지 대충 아실 것 같아요. 그 영자들의 전성시대 저는 이제 복수로 바꿨는데 1975년에 개봉했던 김호성 감독의 영자의 전성시대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골에서 상경해서 도시로 와서 돈을 벌고 갖은 고생을 다 하다가 파멸을 당할 뻔했으나 어떻게 간신히 그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이런 어떻게 보면 좀 구태의연한 얘기라고 볼 수도 있겠죠. 지금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근데 사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이 영화 하나의 줄거리가 하나로 끝난 건 아니고요. 70년대 수많은 영화들이 같은 줄거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화들을 호스티스 영화라고 그때 통칭을 했었죠. 근데 왜 이 장르들이 하필 70년대 성행을 했으며, 그리고 공통적으로 어떤 여자 주인공들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그게 왜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그 얘기를 하거나 듣거나 생각하는 게 왜 중요한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지금 이 위에 첫 번째 슬라이드에 보시는 여자 배우 누군지 아신가요? 여러분? 아시나요? 굉장히 유명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여배우인데, 제가 이 장면이 너무 예뻐가지고 지금 노란 우비에 노란 우산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강렬해서 원래는 영자의 전성시대의 한 장면을 넣으려다가 아마도 제가 알기로 꽃순이를 아시나요라고 불리우는 또 다른 호스티스 영화에 정윤희 배우를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미지가 예뻐서 넣어놓은 장면이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갈게요. 일단 우리가 70년대 얘기를 좀 할 건데 60년대 얘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70년대 얘기를 하기 위해서. 1960년대는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이승만 정권에서 이제 박정희 정권으로 넘어간 시기가 이제 시작되는 거죠. 박정희 정권이 시작이 되고 한국 영화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60년대는 대단한 어떤 황금기였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한국 전쟁이 끝나고 폐허가 됐죠. 영화를 만들 만한 어떤 기자재도 없었고 영화 산업이 거의 무너지다시피 했죠. 사실 그전에는 또 일제강점기라 영화 산업이랄 만한 게 그렇게 그다지 크지 않았지만, 그래서 고군분투를 하다가 1959년, 60년 정도가 아마도 한국 영화가 가장 좀 도약을 한 순간인 것 같아요. 그때부터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의 그 영화들이 만들어지고, 영화사들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충무로의 샛별 해서 이제 충무로라는 동네를 영화 동네로 이제 생각을 하시잖아요. 예컨대 헐리우드처럼. 근데 그 충무로라는 곳이 60년대 초반에 생겨나죠. 엄밀히 말하면 50년대 말인 것 같아요. 그때 충무로의 다방들, 호프집들 이런 것들이 생겨나고 예술가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명동 등지 같이 이제 그 영화 산업이 이제 부흥이 되는 것인데, 그것이 60년대 말까지 굉장히 성행을 했다가
훅 떨어집니다. 이게 영화라는 매체의 인기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과 비슷한 상황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이 그렇잖아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아무도 요즘에 극장에 가려고 하지 않지만 서서히 극장이 지금 뭐 물꼬를 틀고 있기는 합니다만 사실은 넷플릭스 그 외에 다른 OTT 서비스 때문에 극장이 많이 힘들죠. 그러니까 점점 이제 영화의 미래를 우리가 극장에서 찾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요때가 70년대가 텔레비전이 갑자기 인기가 생기고 그 부상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불황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게 바로 70년대 초였던 것 같아요. 슬라이드를 보시면 극장 수가 거의 반까지는 아니지만 한 40% 정도가 이제 줄게 되는 거죠. 원래 690개였다가 472개. 이게 이제 9년 동안 벌어진 일이죠. 그리고 제작 편수는 거의 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영화 관람 횟수, 사람당, 1인당, 그것도 거의 반토막이 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텔레비전은 50%, 제가 1%에서 50%, 그러니까 50배가 늘은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70년대 말로 가면, 9년 혹은 80년으로 가면 100몇십 %로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배수로, 몇 배수로 뛰기 시작하는 거죠. 텔레비전이 그 정도로 인기가 많아지고 사실 그 폐해가 칼라 텔레비전이 나오면서 더 심해집니다. 칼라 텔레비전이 나오면서 극장 인구가 더 줄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영화사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이게 변화했다. 그래서 제작 편수가 급감된 것도 있다라고 제가 써놨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리고 밑에 제가 달아놓은 링크는 법제처 링크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법제처에 들어가시면 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특히 영화법에 대해서 바뀐 그 과정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여러분이 영화를 만들고 싶으면 그냥 가서 얘기를 하면 됐어요. 나는 뭐 이렇게 해서 나는 영화를 만들 것이고 이제 등록을 하면 되는 거죠. 뭐 동사무소 같은 데서 등록을 한다든지. 지금 사업자 등록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크게 심사를 하지 않고 뭐 사업자 등록이 하기 쉬운 것처럼 뭐 비슷하게 됐는데 이걸 박정희 정권에서 허가제로 변화합니다. 허가제로 바뀐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 것이냐면 여러 가지 그 요건들을 갖추고 그 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라이센스를 주는 거죠. 근데 그게 뭐 영화에 대한 이해가 있고 영화를 그냥 만들 수 있는 사람인 것 같고 뭐 이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 사항을 보시면 일정 정도 평당,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그 어떤 세트장을 보유한 영화사여야 되고요. 그 돈이 많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 두 번째, 카메라가 굉장히 비싼 시기였는데 그거 다 수입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필름 카메라가. 그 필름 카메라를 몇 대 이상 보유한 자여야 하며 그리고 자기네들이 전속으로 이렇게 데리고 있을 수 있는 배우 몇 명 이상 해서 그 요건만 보면 거의 할리우드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뭐랄까 좀 무모하게 기준을 정한 거죠. 자세히 그 영화인들의 현실을 전혀 모르고 박정희의 욕심으로 그 당시 정권의 욕심이죠.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이제 막 만들었는데 한간에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할리우드에 한번 갔었고 그 할리우드 시스템에 너무 반해가지고 나도 저걸 한국 가면 꼭 하겠다라는 아주 허황된 꿈을 품고 돌아왔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허가제를 변화하면서 영화사들이 통폐합돼요. 그러니까 도저히 여기 맞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있는 영화사들도 생짜로 문을 닫기 시작하는 거죠. 자격 요건이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 65개에서 16개로 줄었다는 게 뭐 한 5개의 영화사가 돈을 모아가지고 합쳐져서 이제 하나가 생긴 것도 있고요. 아예 문을 닫은 영화사도 있고 해서 거의 뭐랄까 좀 쑥대밭을 만들어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물론 텔레비전이 너무 많은 관객들을 이미 뺏어갔기 때문에 영화 산업 자체가 힘든데 사실 그걸 정권이 거의 도와주지 않은 셈이죠. 근데 지금 제가 돌이켜보면 뭐 저만 하는 얘기는 아니고 이 당시 영화를 연구했던 학자들도 이제 같이 동의하는 바이긴 한데 이렇게 영화 제작사가 줄면 그러니까 정권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해집니다. 어떤 게 유리해지냐면 영화를 통제하기가 편해지죠. 옛날에는 일일이 영화사 돌아다니면서 영화 검열하고 뭐 만나고 할 거 아니에요. 영화를 틀고 보고. 근데 이게 16개밖에 안 되면 정부 지침 내리기도 편하고 그러니까 65개 전화 통화를 할 걸 16통으로 줄은 거잖아요. 전화 통수로만 따져도.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게 통제할 것이 이제 통제하는 방법이 편해졌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4차 영화법 개정이라고 이제 마지막에 써놓은 그 항목이 있는데
영화법 제1 영화법이라는 게 60년대 초에 생기고, 그리고 개정이 되는 거죠. 그 영화법이 63년에 되고, 66년에 되고, 70년에 되고, 73, 이 이후에도 개정이 몇 번 일어나요. 70년대 말, 80년대까지도 개정이 일어납니다. 근데 개정이라는 게 그러니까 법을 좀 바꾸는 거잖아요. 보완하고. 근데 자세히 좀 보시면 크게 변한 게 없어요. 그건 다 보안과 안보에 관한 것이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화를 점점 통제하는 기제가 많아져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영화 검열을 한 번만 했다면, 그것도 시나리오 단계에서 뭐 이런 장면은 뭐 불순하니 빼라, 이런 장면은 약간 북한을 찬양하는 것 같으니 빼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시나리오 단계에서 검열이 이루어졌다면 4차 영화법까지 가기까지, 그러니까 4번의 개정을 거치면서 그 검열의 차수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시나리오 단계에서도 했다가 영화를 보고 검열을 또 했다가 나중에 후반 작업하고 또 영화 검열을 한 번 더 한다든지,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영화를 극장에서 틀고 있는데 불시에 찾아가서 영화를 보고 자기 지시가 반영이 안 돼 있으면 영화를 끌어내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N차 검열로 가는 거죠. 4차, 5차, 6차, 7차 자기가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영화를 잘라내거나 상영금지를 내릴 수 있게.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일반적인 경우는 다 시나리오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어차피 시나리오대로 영화를 찍으니까요. 그런데 1984년에, 86년인가요? 제가 정확한 그 연도를 잘 모르겠는데, 이장호 감독의 어우동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근데 거기 그 장면을 보시면 기생이 왕을 이렇게 유혹해서 자기 맘대로 막 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 왕은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죠. 그 어우동의 매력에 빠져서. 그래서 왕이 이제 어우동에게 무릎을 꿇고 발가락을 핥던가 뭐 그런 장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잘리진 않고 무사히 어떻게 검열을 빠져나가서 영화 상영까지 됐던 거죠. 그 장면이 잘리지 않은 채. 근데 나중에 이제 투서가 들어옵니다. 어우동의 저 장면은 아무래도 이 정권을 비웃는 것 같다. 이건 문제적이다. 그래서 나중에 누가 투서를 써서 문제가 돼서 극장 상영 중간에 필름을 뺏기고 상영 중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는 것이냐. 이 사건이 궁극적으로는 특별한 기준이 없었다는 얘기죠. 아주 견고하고 합리적이고 특별한 기준이 없었던 것이고, 그때그때 상황적으로 검열을 하거나 통제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제가 그 밑에도 검열의 수위를 강화했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써놓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짜잘한 것들이 바뀌지만 그러니까 영화법 개정을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검열의 수위가 얼만큼 늘어났는가에 대한 매너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답답한 상황에서 한 영화가 대대적인 히트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화 편수는 줄고, 영화는 뭐 좀 만들고 싶은데 다 검열로 잘리거나 아니면은 통제를 매일 받고, 그러니까 영화 감독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하겠죠. 뭘 그려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컨대 이만희 감독의 휴일 같은 경우 선정적인 영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연인의, 너무 가난한 연인의 하루를 다룬 그런 얘기인데, 그 연인이 너무 가난해서 이제 보여주는 설정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머니에 손을 넣는데 동전을 찾으려고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 열어봤더니 뭐 10원짜리 3개밖에 없더라. 뭐 이런 설정들이 이제 중간에 나온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검열과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돈이 없어서는 안 된다. 이 영화는 태생적으로 너무 우울하니 그런 것들을 잘라라. 근데 이게 사실 젊은이들의 가난을 얘기하려고 만든 영화인데, 젊은이들이 가난해서는 안 되니까 가난한 걸 빼라 그러면 영화가 뭐가 남겠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거기 이제 그러니까 그 여자친구가 임신을 했는데 너무 가난해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뭐 낙태를 결정하고 뭐 이런 설정들이 사실상 다 묵살되고, 그때 박정희 정권에서 남자친구가 모든 걸 다 포용하고 군대를 가는 걸로 하면 이 영화를 허락해주겠다라는 조건을 내걸었죠. 근데 너무 뜬금없잖아요. 이게 군대 가는 그런 상황이 전혀 없다가. 그래서 이만희 감독이 싫다고 했죠?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의 말로가 어떻게 됐느냐?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제가 따를 수 없습니다 하면 지금 같으면 그래요 그럼 개봉 못 하는 거죠 뭐 이렇게 합리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당시는 또 그렇게 되면 미움을 사잖아요 정권에. 그래서 박정희 정권에서 이만희 휴일 찍은 모든 필름과 네거티브까지 뺏어버렸어요. 그리고 뭐 태우고 숨기고 뭐 이랬죠. 근데 불과 몇 년 전 어떤 창고에서 이만희의 휴일이 발견됐습니다. 필름이. 그래서 그때 개봉도 못했던 영화를 최근 몇 년 전에 아마도 부산영화제에서 오픈을 했었나? 뭐 우리나라의 좀 큰 영화제에서 한번 공개를 했었죠.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되게 놀랬던 것 같아요. 이게 없어졌던 필름이 이렇게 생겨서 다시 틀게 됐으니까. 근데 지금 말씀을 드리는 이 이유는 장황하게 그 정도로 그냥 되게 사적이고 중구난방이었단 얘기예요. 이 검열이라는 게. 그러니까 사람이 위축될 수밖에 없죠. 내가 뭘 만들어도 분명히 검열의 제재를 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이제 영화 감독들이 하게 되니까 제작자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렇게 되면 무슨 영화를 만들어야 되는가가 문제인데 그럼 여러분 같으면 뭘 만들겠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이어도 안 되고 독재에 대한 얘기를 하면 뭐 당연히 안 되고 가난해도 안 되고 영화가. 그러니까 지금 같은 영화들은 개봉도 못 하는 거죠. 요즘에 워낙 또 청년 실업을 말하는 영화들이 많으니까 그런 거 안 되고. 그러니까 점점 이제 에로틱한 영화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로틱한 영화는 크게 제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검열의 이중성을 제가 앞으로 이제 얘기를 할 텐데 바로 그게 이제 이 검열의 굉장한 어떤 큰 특징 중에 하나인 거죠. 자기네들도 알아요. 너무 많은 걸 제재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불만이 많고 영화계의 불만이 많다라는 걸 알아서 그 당시 그 영화인들의 어떤 그 증언을 보면요. 이런 성적인 장면 혹은 성적인 설정 에로틱한 수위 뭐 이런 것들은 약간 개벽다귀 던져두시지 줬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당근과 채찍을 쓴 것이죠. 근데 이런 그 에로티시즘이 영화의 에로티시즘이 당시 어떤 당근이었다라고 증언하는 감독들이 꽤 있었죠. 근데 물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 별들의 고향이라는 영화가 1974년에 나와서 빵 터진 건 아니에요. 별들의 고향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계속 그 고전을 하다가 이장호 감독이 별들의 고향이라는 영화를 만드는데 별들의 고향의 주인공은 경아라는 아가씨예요. 시골에서 온 아가씨고 지금 생각하면 좀 설정이 파격적이에요. 왜냐하면 이 줄거리가 경아가 만나는 일련의 남자들을 가지고 전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남자 넘버 1, 남자 넘버 2 이런 식으로 해서 4명의 남자를 거치고 궁극적으로는 자살한다라는 아주 암울한 얘기죠. 근데 왜 자살하겠어요? 남자들이 다 형편없으니까 자살하지 않겠어요? 첫 번째 만나는 남자는 자기랑 결혼을 하겠다고 하고 거짓말을 하고 자기를 버렸고 그리고 딴 여자랑 결혼을 했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너무 충격받아서 그때부터 이제 술집에 나가게 되던가 뭐 그렇게 해서 만난 어떤 남자는 너무 폭력적이라 자기 몸에다가 뭐 문신을 새긴다든지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그런 일을 일삼았고 그래서 도망쳐서 간신히 그래서 재혼남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은 자기를 의처증으로 몰아가면서 또 거의 정신병에 걸리게 만들고 그리고 네 번째 이제 자기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이 신성일 거기서 이제 아저씨라고 불러요 경아가. 그래서 그 명대사 있잖아요. 아저씨 하면 오랜만에 누워보는 건 경아. 그게 이제 이 별들의 고향의 명대사죠. 신성일은 화가인데 결혼의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이 영화가 대사로 처리하진 않지만 내포하는 것은 경아는 신성일이 데리고 살기에 너무 더럽혀진 여자인 거죠. 그래서 거기까지 관계가 발전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을 꾸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서로 겉도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가진 영화입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니, 근데 이게 되게 심파적이고, 그렇게 파격적이지 않은데, 이게 일종의 로맨스 영화도 아니면서 그냥 한 여자의 추락사잖아요. 근데 이게 왜 당시 관객들의 마음을 훔쳤는가 생각을 해보면, 일단 이 경아라는 아가씨가 너무 불쌍하죠. 거기에 많이 이제 동일시를 좀 했던 것 같아요. 당시 워낙 도시 이주가 많았고, 그 당시에 이주를 하는 젊은이들이 분명히 많았을 것이고, 경아처럼 방황하는 여자 혹은 남자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저는 좀 영화 외적인 요소에 분석을 두는데, 이 영화가 우리나라 최초로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을 썼던 영화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최근에 엔리오 모리코네가 타계하셨죠. 우리가 지금은 영화에 있어서 음악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막 음악에 딸려있는 CD나 뭐 음원을 사기도 하고 하죠. 그게 다시 느끼고 싶어서 그 영화 속의 음악을. 근데 그거를 아무도 못 하다가 한국에서는 아직 그게 안 되다가 별들의 고향이 처음으로 이장이라는 그 가수가 별들의 고향의 영화에 맞는 음악을 작곡해서 자기가 부르고 앨범을 만든 거죠. 그때는 물론 LP지만. 근데 이 음악이 어마어마하게 히트를 칩니다. 그러니까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가 이제 대표적이에요. 나 그대에게 뭐 이 노래 아시죠? 모두 드리리. 그게 이제 이 영화의 주제곡이고요. 거기 경아와 그 신성일 아저씨가 사랑을 나눌 때 항상 나오던 음악이죠. 그리고 젊은이들의 문화가 많이 나와요. 뭐 젊은이들이 고고장을 가는 게 나온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사실은 60년대 영화와 굉장히 다르죠. 60년대 영화는 워낙 그 전가족이 보는 영화들이 많았기 때문에 텔레비전 출연 전 시대 전가족을 만족시키려면 이 영화의 어떤 그 중심이 40, 50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10대나 20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만 영화를 생각해 보시면 여태까지 전등급 관람가이면서 보편적인 이야기가 그래서 많은 거예요. 이 이야기가 만약에 뭐 스물, 이병헌 감독의 20대 애들에 대한 얘기라면 절대 천만을 하기가 힘들죠. 70년대 영화가 그런 점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이 젊은이들의 문화를 그대로 영화화하기 시작한 게 이 70년대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죠. 물론 이때 통기타, 청바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유행되기 시작을 하니까. 근데 이 영화가 어느 정도의 기록을 했냐면 역대 한국 영화 최고 기록을 찍었어요. 그래서 영화사에서 난리가 난 거죠. 지금 텔레비전 때문에 영화 산업이 거의 망하다시피 했는데 별들의 고향을 보러 사람들이 텔레비전을 보지 않고 이제 극장으로 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비슷한, 사실 이건 원작이 있는 영화예요. 별들의 고향이라는 소설을, 최인호 씨가 쓴 소설을 친구였던 이장호 감독이 그 판권을 구해가지고 자기가 영화로 만들었고, 이때는 제가 그때 단어를 그대로 쓴다면 그때 이런 문학을 창녀 문학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매매를 하거나 아니면 이 말 그대로 호스티스가 주인공이 되고 이 여자의 어떤 그 고생담을 주로 영화로 만들거나 아니면은 소설에 쓴 이런 것들 창녀 문학, 창녀 영화라고 그때 신문들은 지칭을 했습니다. 근데 물론 이게 하나였다면 지칭할 필요가 없죠. 한 작품만 그랬다면. 이런 것들이 많았던 거예요. 당시 조선작의 영자의 전성시대라는 소설이 또 있었고요. 별들의 고향과 굉장히 흡사한.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974년에 별들의 고향이 빵 터지고 나서 이장호와 거의 쌍벽을 이루었던 젊은 감독, 당시 김호선 감독이 1975년에 영자의 전성시대를 영화화하기로 합니다. 근데 그건 영자의 전성시대가 되게 재밌어요. 물론 저는 소설로는 못 읽었고 영화로 봤는데 재밌으니까 스토리가 재밌으니까 영화화를 결정을 했겠지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별들의 고향이 어마어마한 히트를 쳤기 때문에 그런 비슷한 아이템을 찾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영자의 전성시대를 만들었죠. 근데 결과적으로 영자의 전성시대가 별들의 고향보다 훨씬 더 좋은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류가 오리지널을 이긴 셈이죠. 예술적으로도 그렇고 흥행적으로는 조금 떨어졌던 것 같아요. 물론 1위를 했지만. 그래서 김호성 감독이 이 호스테스 영화라는 어떤 장르를 거의 그 만든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물론 시작은 이장호 감독의 별들의 고향이지만 김호성 감독이 거기서 어떻게 보면 시장을 본 거죠. 이 호스테스 영화의 줄거리와 뭐 이런 유의 얘기들. 그리고 그런 영화들을 계속 만듭니다. 영자의 전성시대 만들고 여자들만 사는 거리 만들고 겨울여자 만들고 영자의 전성시대 2 만들고 아마 2는 근데 다른 분이 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영자와 창수라는 어떤 스핀오프 같은 것도 있었고 해서 거의 그 이 장르를 어떻게 보면 부흥한 분이죠. 그럼 이들이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가. 제가 지금 되게 빵 터졌다 아니면 1위 했다 뭐 이런 식으로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별들의 고향이 개봉된 1974년부터 1982년 약 8년 동안 지금 제가 말씀드린 호스티스 영화라 불리웠던 그러니까 성매매 여성이나 아니면은 이런 그 바에서 일하는 여성을 주인공으로 한 이 일련의 영화들이 박스오피스 3위 안에 드는 그런 기염을 토했죠. 그러니까 이런 영화들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겠죠. 이런 영화들은 만들면 이제 되니까요, 흥행이.
근데 제가 여기 그걸 안 써놨네요. 보니까 이게 호스테스 영화라는 언어가 어떻게 붙여졌는가. 왜냐면 처음에는 뭐 창녀 영화라고도 했다가 영자 영화라고 했다가 이게 영자의 전성시대 때문에 뭐 무슨 영화 이렇게 별칭들이 많았는데 궁극적으로 이 호스티스 영화라는 단어가 쓰인 건 훨씬 이후예요. 70년대 말. 한 신문에서 제가 경향신문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어떤 기자가 요즘에 이 호스티스물이 굉장히 인기라는 표현을 쓰면서부터 너도 나도 기자들이 그걸 따서 썼죠. 왜냐하면 그게 창녀 영화보다는 어감이 낮잖아요. 아무래도 외래어고. 그래서 그 당시부터 이제 호스티스 문학, 호스티스 영화, 호스티스 연재물이라고 제가 쓴 거는 이거는 잡지 연재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 어떤 문화 상품화 되면서 어마어마한 인기를 끊었죠.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 호스티스 영화에 대한 연구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을 때 저는 이 연구를 사실은 미국에서 했는데 미국에 있는 지도 교수가 너무 좋아했어요. 왜냐면 되게 특이하잖아요. 이 주제가. 한국에도 이런 영화가 있다. 이거 되게 도발적인 화제고 네가 잘만 하면 이건 좋다. 그래서 이제 막 신나게 했는데 제가 중간에 이제 한국 학회에서 이 얘기를 했을 때는 한국 학자들은 별로 안 좋아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아무래도 영화계에서 가장 불경기에 나왔던 영화고 예술적인 가치를 찾기에는 아닌 거잖아요. 엄밀히 말해서 이거는 철저히 상품화됐던 영화이기 때문에 좀 그거에 대해서는 시각이 굉장히 달랐던 것 같아요. 서양인과 동양인이 보는. 근데 제가 이 70년대가 중요하고 특히 이 호스테스 영화라는 상품의 부상과 소비가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게 영화로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요? 적절한 예가 생각이 안 나는데 뭐 킹덤이라고 합시다. 현재 우리 세상에서는 우리 시대에서는 킹덤이 지금 넷플릭스 드라마로 나오지만 어느 순간 2시간짜리 또 영화화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알고 보면 킹덤이라는 만화 원작이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아니지만요. 킹덤은 원작 만화가 없습니다만. 그러니까 요즘에 이렇게 미디어 상품들이 돌잖아요. 만화였다가 드라마였다가 영화였다가 또 다시 만화가 되고 이런 식이죠. 근데 이제 그런 것에 어떤 초기의 모델을 우리가 보는 게 아닌가. 이 70년대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문학이 영화가 되는 게 고작이었어요. 대부분. 그러니까 신문 연재소설이 영화가 되던가. 근데 호스테스 영화만 유독 영화로 만들어졌다가 다시 이게 라디오 희곡으로 또 소비가 되고 그게 또 어딜 가서 또 다시 소비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문화적인 서클이 형성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산업사에 있어서 좀 주목할 만한 현상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호스테스 연재물이라고 밑에다 써놨는데 이게 뭐냐면 호스티스 영화가 뜨면서 그 당시 이제 썬데이 서울이라는 지금으로 말하면 도색 잡지죠. 약간 이렇게 좀 뭐랄까 선정적인 사진이나 이야기들을 이제 실어서 만든 성인 잡지. 근데 거기서 실제 성매매 여성의 숙이라는 어떤 그 마케팅 타이틀을 붙이고 연재물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성매매 여성의 어떤 일기 같은 거를 실는 거죠. 매주. 근데 분명 그게 뭐 문학적인 가치라기보다 분명히 어떤 선정성을 가지고 이제 팔기 위한 문화 상품인데 그런 것들이 사실상 어떤 호스티스 영화에 대한 그 인기 때문에 생겨난 어떤 부속물 같은 거잖아요. 근데 그게 저는 굉장히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런 현상이 있었다는 게. 다만 대부분 다 가명을 쓰기 때문에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른다라는 게 이제 그 어떤 뭐랄까요 이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기 같은 거 저도 이제 호스테스 이 썬데이 서울을 몇 개 구해서 봤는데 실제 수기라는데 항상 이게 이상한 이름으로 나와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꽃잎 뭐 이런 이름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가명이니까 누가 대피를 했을 수도 있고 이 진위를 판단하기 힘들다라는 게 이 이면이긴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라디오가 지금보다는 훨씬 인기가 있었을 때잖아요. 당시 이제 자동차의 소비량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한국도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그리고 고속버스도 늘어나고 서울 생활권이 이제 일일 생활권이 되어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었죠. 70년대 대한민국이.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속버스라든지 뭐 이런 게 생기니까 라디오가 굉장히 인기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라디오 희곡 라디오 드라마쇼 해서 라디오에서 드라마를 들을 수가 있었죠. 그래서 거기서도
호스티스 드라마가 성행을 했고요. 대표적인 게 그 영화의 일기라는 작품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전수기 소설 이렇게 썼는데, 소설은 뭐 그 지금 제가 설명해드린 뭐 별들의 고향, 영자의 전설 이러다 소설인 거고요. 자전수기는 가시를 삼킨 장미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 당시 여성 잡지인 여원이라는 잡지에서 상을 받은 여류 작가의 소설입니다. 김문형. 근데 제가 이게 없잖아요. 지금 이 소설이 76년에 나온 거니까. 제가 이거를 무슨 고서 파는 데서 이렇게 찾아가지고 사서 봤는데 너무 재밌어서 하루 만에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 영화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드릴게요. 가시를 삼킨 장미가 어떻게 영화화가 됐는가. 근데 원래 가시를 삼킨 장미 원작은, 여자 작가가 쓴 원작은 굉장히 자주적인 어떤 이대 여학생, 이대 다니는, 그러니까 똑똑한 여학생이죠. 여학생이 어떤 그런 성적인 경험이나 혹은 남자를 만나는 경험을 통해서 자기의 독립성을 찾아간다는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통속소설이라고 보기에는 별로 그렇게 통속적이지 않은 얘기인 거죠. 그리고 너무 뭐 이렇게 성적이거나 하지도 않습니다, 사실. 근데 그걸 이제 나중에 영화화하면서 완전히 바꿨죠. 에로 영화처럼. 아무래도 이제 여자 작가에서 남성 감독으로 바뀌면서 이제 그런 각색이 일어났겠죠. 근데 그런 게 이제 대표적인 자전수기인 것 같아요. 당시 김문영이라는 작가는 실제 이대 다니는 학생이었고, 자기의 어떤 데이트담 같은 것들을 다 가시를 삼킨 장미에 쓴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그대로 쓴 거죠. 그리고 그게 나중에 영화가 된 것이고요. 아까 제가 계속 인기가 있다라는 얘기만 해드렸지, 이제 정확한 수치를 안 드렸는데, 지금 나와 있는 이제 표를 보시면, 1위부터 5위까지 정리를 해놨죠? 그리고 5년의 기간 동안, 6년이죠, 정확히 말하면. 횟수로. 근데 보시면은 다 상위권에 있어요. 1위부터 3위 안에 포진해 있죠. 호스티스 영화라고 이제 분류가 됐던 영화들이. 별들의 고향이 1위, 74년에, 그리고 영자의 전성시대가 그 다음 해 1위. 그리고 76년에 여자들만 사는 거리 역시 김호선 감독이죠. 2위를 했었고, 77년에 겨울여자 역시 김호선 감독 작품입니다. 1위 했었고, 78년에 아마 이게 정소영 감독 작품으로 알고 있어요. 내가 버린 여자가 1위를 했었고요. 79년은 이장호 감독이 대대적인 히트를 내서 이 장르를 그러니까 시작을 한 사람이잖아요. 이 사이클의 어떤 시작을 한 사람인데, 그 영화의 리메이크, 속 별들의 고향이 또 1위. 근데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길종 감독이 했습니다. 이 영화의 감독은. 그리고 2위도 내가 버린 남자 꽃순이를 아시나요? 3위 해서 78년, 79년 같은 경우는 1, 2, 3위가 다 호스티스 영화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장르가,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인기가 있었는가 하고요. 나쁘게 얘기하면 얼마나 이렇게 번복됐는가. 그러니까 계속 이제 이것만 하는 거잖아요. 이게 돈이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좀 착취된 거죠. 그러니까 시골에서 굉장히 많은 수의 그 당시 젊은 여성 인력들이 도시에 온 것도 사실일 것이고, 그 많은 인력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공장이나 혹은 이런 업소에 들어간 것도 사실일 것인데, 그리고 이들이 말하는 어떤 제작 의도라는 것이 보면은 그들의 아픔과 뭐 애환을 담겠다라는 것이지만, 사실상 그들의 어떤 성적인 생활을 착취한 영화인 것이죠. 지금 이제 뭐 좀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어떤 그 흥행력이 있었다라는 건 상당수의 여자 관객들도 봤다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오로지 남자들만 우르르 몰려가서 보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 진짜 에로 영화랑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이제 소구점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런데, 줄거리가 맨날 이런데 왜 그럼 여성 관객들은 어떤 점에 공감을 했는가에 대해서. 다음 슬라이드로. 그리고 좀 자세히 보시면, 제가 이제 이게 다른 영화들에 비교했을 때 월등히 인기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아까 잠깐 했었는데, 그걸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냐면요. 호스테스 영화로 분류된 영화들은 다른 영화들보다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이제 74년 같은 경우도 별들의 고향 1위와 어제 내린 비의 2위는 30만 명 차이가 나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한 25만 명 정도 차이인가요? 그러니까 1위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화들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굉장히 그 열광적인 인기가 있었던 거죠. 이런 유의 영화에 대해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갈게요. 방금 얘기한 영화들, 뭐 아닌 영화도 몇 편 보이는 것 같긴 한데, 포스터입니다. 지금 보시면 되게 조악하죠, 포스터가.
근데 당연히 옛날이니까 뭐 촌스럽고 뭐 청초년색에 한문이 쓰여지고 뭐 이런 테크니컬한 거야 뭐 당연한 건데 보시면 굉장히 그 성적인 문구들이 많아요. 영자 전성시대 같은 경우 우리가 사랑한 여자, 우리가 사랑한 여자 영자, 우리가 버린 여자 영자, 우리가 만난 여자 영자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잖아요. 구석에 좀 작게 써 있는데. 근데 여기서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남자겠죠. 우리가 사랑하는 여자고 우리가 버린 여자니까. 근데 이 우리라는 것에 설정을 이미 남자로 해놓고 거기에는 영자와 혹은 영자화된 여자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 영화의 어떤 주체와 관객을 남성으로 설정을 하고 있어요. 영자의 전성시대 같은 경우. 근데 보면 이게 영화가 좀 그래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영화는 다 남자들이 보니까 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여성 관객들이 많았고요. 이 당시 영화의 마케팅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꼭 호스테스 영화뿐만이 아니라 항상 관객의 주체를 남성으로 정하는 거죠. 그 영화가 꼭 남성을 위한 영화가 아니더라도. 위에 보신 꽃순이를 아시나요의 그 정윤이, 아까 보여드린 정윤인데, 아파요, 뭐 꺾지 마세요, 만지지 마세요, 보기만 하세요, 뭐 이런 류의 굉장히 뭐랄까 좀 자극적인 카피가 이제 이것도 좀 눈에 띄는데, 이런 카피들은 영화 홍보사에서 원래는 하는 것이지만 옛날에는 영화 홍보사가 없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다 극장에 있는 어떤 부장님들, 그때는 극장 홍보부장이라고 했더라고요. 그런 홍보부장님들이 이런 카피를 쓰셨다고 하네요. 그리고 가시를 삼킨 장미는 아까 말씀드린 그 김문영의 소설을 영화화한 것이고, 별들의 고향은 뭐 이장호 감독의 그 첫 작품이죠. 그리고 그 위에 속 26 곱하기 365는 0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게 속을 제가 저기다 붙여놓긴 했는데 1탄도 있어요. 근데 제가 저 포스터가 더 쉬웠나 봐요, 구하기가. 근데 저건 무슨 뜻이냐면요. 이게 아마 최수희라는 여자일 거예요, 주인공이. 최수희가 26이에요. 26인데 365일 업소에 나가서 일을 하지만 궁극적으로 얻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 메시지를 저렇게 0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26 곱하기 365는 0이라는 아주 문학적인 그 제목이 탄생을 했죠. 근데 제가 지금 6개만 보여드렸지만 다른 포스터도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이 여성을 분명히 확실한 건 지금 26 같은 경우는 거의 여성의 상반신이 다 노출되어 있으니까 그건 뭐 말할 것도 없거니와, 꽃순이 같은 경우 장미 위에 여자를 얹어놨고, 영자 같은 경우 의자에 앉혀놨고 거의 중앙에 있죠. 그리고 가시를 삼킨 장미도 굉장히 성적인 문구가 많아요. 그러니까 보면 그러니까 여성 주인공을 그러니까 성적인 상품화를 분명히 하고, 그거를 분명히 하면서도 어떤 그 궁극적으로 이 줄거리는 구원을 해주거나 아니면 측은하게 여기는 그런 영화들이잖아요. 이 여성들에게 어떤 뭐랄까요, 좀 동정을 하거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양가적이라는 거죠. 이 너무 불쌍해하면서도 이 캐릭터를 성적으로는 다 이용하는 어떤 특별 장면으로도 그렇고 아니면 이렇게 아이콘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뭐 기본적인 줄거리의 공통점 말고도 또다시 보이는 그런 어떤 양가적인 시선 혹은 역설적인 시선에 대한 공통점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갈게요. 근데 장르적인 특성을 보면 사실 저기 아까 제가 오양의 아파트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순위에 제가 그것도 잊어먹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 영화도 이제 언급이 될 거예요. 근데 오양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김자옥 여사님이 주연을 하셨고요. 오양이 대학생인데 남동생 병원비인가요? 아니면 그 대학 등록금인가요? 이제 그걸 벌기 위해서 술집에 뛰어들고 궁극적으로는 가족들이 살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그런 이제 호스테스 영화죠. 근데 그 영화도 굉장히 큰 히트를 쳤었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호스테스 영화 같은 경우 시작이 꼭 여자가 시골에서 올라오는 걸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꽃순이를 아시나요도 그랬고 나는 77번 아가씨라는 정윤이 영화도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서울에 딱 오면서 곧장 술집으로 가지는 않고요. 뭔가를 하죠. 뭐 식모로 가던가 아니면 다방에 무슨 이제 그 청소하는 뭐 그런 걸로 가던가. 근데 언제나 어떤 유혹이나 아니면 임금이 너무 낮아서 뭐 이런 이유들로 이제 그 업소로 빠지게 되는 그런 과정이 나오는데,
후반으로 갈수록 70년대 말로 갈수록 시골 출신의 여자를 하지 않아요. 설정을. 물론 이제 많이 써먹기도 했지만 점점 설정이 대학생으로 바뀝니다. 대학생인데 술집을 나가는 여성. 근데 그런 이중적인 그 설정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차라리 시골 출신이었을 때는 이게 스토리상 별로 무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게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 뭐 여러 가지 직업을 전전하다가 보면 뭐 실패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랬구나라는 이때 어떤 그 설득력이 있는 거죠. 근데 대학생이고 별로 집도 어렵지 않아요. 물론 오양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지만 그런데도 나의 어떤 성적 유희를 위해서 업소에 나가는 설정, 그게 바로 가시를 삼킨 장미입니다. 근데 그건 이제 책이랑 또 달라요. 원작 소설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영화 속에서 완전히 바뀐 거죠. 그 설정만 시골 처녀를 대학생으로 바꾼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여대생으로 또 하는 걸 너무 좋아하고요. 남녀공학보다 여대생이 주는 또 그런 게 있나 봐요. 어떤 판타지가. 그러니까 그게 보면 되게 인위적으로 어떤 남성 판타지를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변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죠. 굳이 이게 여대생일 필요도 없는데 여대생이면서 술집을 나가면 더 좋아하는. 그래서 그런 영화들이 이제 후기에 많이 나옵니다. 70년대 말에. 장르적인 특성을 제가 이제 쭉 써놨는데 캐릭터가 그래서 두 가지가 많았던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골 출신의 젊은 여성. 당연히 저학력이죠. 뭐 초등학교 졸업이라든지 중학교 중퇴가 제일 많았던 것 같고, 그리고 부양가족이 있어서 중간에 뭐 편지 쓰고 요번 달엔 돈을 많이 못 보냈어 뭐 이런 이제 장면들이 나와요. 영자의 전성시대에서도 나오고. 근데 이게 후기로 가면서 도시 출신이면서 여대생이고 별로 또 그렇게 가정도 어렵지 않은, 그러니까 그냥 자유분방한, 이게 그 결정적인 게 아까 말씀드린 가시를 삼킨 장미와 겨울여자예요. 겨울여자에서 장미도 되게 잘 사는 집 여대생이거든요. 뭐 대학생이었나요? 여대생이었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그 필요에 의한 것이라는 거예요. 꼭 여대생이어야지 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어떤 그게 더 괜찮아 보이니까 구색을 맞추기 위한 설정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그 예는 오양의 아파트와 가시를 삼킨 장미를 넣어놨고요. 근데 이제 뭐 대강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설정의 차이를 빼면 일반적으로 시골 처녀가 도시로 올라와서 식모도 하고 버스 안내양도 했다가 뭐 공장도 어디 했다가 막 하는데 강간을 당하는 경우가 많죠. 노동 현장에서 특히 뭐 작업 반장일 수도 있고 혹은 식모였다면 어때 그 부잣집 집에 있던 뭐 누구였을 수도 있고 이런 강간이 모티브가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떤 정서적인 충격, 그리고 나는 이제 더럽혀졌다라는 어떤 그 당시에 어떤 윤리적인 그런 갈등으로 인해서 자진해서 이제 성노동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엔딩은 99% 다 자살로 마감이 됩니다. 이 호스티스 영화의 특징. 살아나간 여자를 거의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다면 대부분 실종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녀를 한동안 찾을 수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애매하게 끝나는 영화들이 많아요. 혹은 영자의 전성시대처럼 너무 불쌍해서, 그러니까 여자 계속 추락하는 얘기잖아요. 막 버림받고 강간당하고.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추락하다가 별로 그냥 희망이 보이지 않는 가정생활을 하는 걸로 끝을 맺게 해주는, 그러니까 그냥 그런 남자와 결혼을 하는 장면으로 매짐을 한 게 바로 영자의 전성시대죠. 근데 영자의 전성시대는 좀 자기적인 엔딩으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 원작은 영자가 불에 타 죽는 결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결국에는 그냥 판잣집에서 불에 타 죽는 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오리지널 결론으로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게 이제 검열 때문에 뒤에가 바뀌었으니까요. 내러티브적 요소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죠. 강간이 항상 모티브가 된다. 이 여성의 결정적 타락에. 물론 그 뒤에는 돈이 있죠. 항상 집에다 돈을 보내야 된다라는. 만약에 돈을 보내지 않아도 된다면 굳이 강간을 당했어도 성노동자까지 했어야 됐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본 적이 있었을 것 같아요. 다른 선택지를 이 캐릭터한테 주지 않았을까. 근데 어쨌든 뭐 강간 모티브가 굉장히 많았고, 여성의 희생이 사실은 이 모든 지금 말씀드린 영화의 메인 줄거리죠. 도대체 이 대한민국의 착한 딸은 어디까지 희생할 것인가.
어떻게 보면 되게 국책영화 같은 영화인 것 같아요. 산업화의 과정에서 돈 벌겠다고, 그리고 내 가족을 먹여 살리겠다고 항상 맏딸을 보내죠. 딸을 보내가지고 얘 돈으로 아들들 다 이제 학비 보내고 뭐 하고, 그리고 얘는 계속 돌아다니다가 병들어 죽거나 뭐 불에 타 죽는 그런 얘기는 멜로드라마를 사실은 섞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 당시 어떤 새마을 영화나 국책 영화에. 근데 제가 그 밑에 얘기한 뭐 Fallen Woman Cycle과 Strass and Film 이렇게 약간 그 잘난 척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런 류의 영화가 다른 나라에도 있었다는 얘기를 그냥 이제 비교하라고 제가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컨대 1930년대 미국에서 추락 여성 장르라고 이제 굳이 칭한다면 뭐 Fallen Woman 사이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집 나가거나 아니면은 뭐 때문에 이제 그 윤리적으로 타락하는 여성을 보여주는 영화가 많이 나왔던 시기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마릴린 먼로의, 그 마릴린 디트리히의 블론드 비너스라는 영화죠. 자기가 이제 바람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춤을 추고 싶어서 파리로 이제 도망을 가는 거죠. 원래 집은 미국인데. 그래서 딴 남자도 만나고 막 그러다 결국에는 집에 돌아오게 되는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런 영화여도, 그러니까 미국에서 영화를 만들었어도 항상 결론은 여자가 집으로 들어오는 얘기였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처럼. 근데 우리나라는 집으로 못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헐리우드의 이 폴른 워먼 장르에서는 여자가 어떻게 산전수전을 겪고 용서를 들어오죠. 그래서 다시 좋은 부인이 되고 좋은 엄마가 되는 게 이제 대부분의 결말인데, 우리나라는 집으로 못 돌아옵니다. 이 딸들이. 대부분 죽는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왜 그럴까? 그러니까 가정으로 귀속시킬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딸들이 너무 더럽혀졌기 때문에 다시 제도권 안에서 기능시키기에는 너무 먼 길을 이제 걸은 거죠. 그런 이중적인 잣대가 있는 것 같아요. 스트라센 필름은 옛날 그 1910년, 19년 이후 바이마르 시대에 나왔던 독일 영화들인데, 스트라센이 거리잖아요. 그러니까 거리 영화죠. 근데 거리 영화라고 해서 이제 그 성 노동자를 주인공으로 하는, 그러니까 여성 성 노동자를 주인공으로 하는 영화들이 많았고, 근데 꼭 그렇진 않았어요. 거지가 주인공인 영화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거리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인공이었던 영화들, 그런 것들이 있어도 굉장히 사회적이었죠. 계급적이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호스테스랑은 좀 다릅니다. 근데 폴른 워먼과는 비교할 만한 지점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집을 나간다는 설정, 근데 다만 이제 이게 다르죠. 우리나라 호스테스는 돈 벌러 나가는 것이고, 한 번도 욕망이 주체가 됐던 적은 없어요. 나도 딴 남자 만나러 나가고 싶다. 나도 뭐 가수 돼야지. 뭐 이런 게 70년대 영화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미국 폴런 워맨은 항상 자기 욕망이 주체가 되죠. 희생이 아니라. 그런 지점들이 좀 큰 차이죠. 근데 80년대로 넘어가면 우리나라에서 그 대표적인 게 이장호 감독의 그 나영이 나왔던 영화가 뭐가 있죠? 어둠의 자식들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안성기 배우도 거기 나왔고요. 거기 보시면 똑같이 성매매 여성을 주인공으로 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씁쓸한 게, 아까 제가 이제 박스 오피스에 해놓은 걸 보면 이제 인기가 좀 꺼져지잖아요. 80년대 초부터는 이제 조금씩 그 호스테스 인기가 내려가고 다른 영화들도 만들어지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이제 에로 영화가 전성기가 열리면서 80년대에 통행 금지가 없어지고 비디오 시장이 열리잖아요. 심야극장이 활성화하고 그러면서 성적인 영화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이런 그 성노동자 얘기를 담은 영화들은 더 늘어납니다. 단지 호스테스 영화 뭐 이런 식으로 명명되지 않았을 뿐이지, 만약에 그 70년대 처음 나왔던 이 창녀 영화라는 단어를 그대로 쓴다면 80년대는 더 늘어나요. 오히려 편수가. 그 어둠의 자식들이라는 방금 얘기한 영화도 나영이 배우가 가수 되려고 집 나갔다가 그 작곡가 선생님한테 강간당하고 서커스에 팔려가고, 궁극적으로 이제 용산의 어떤 쪽방촌에서 손님을 받는 뭐 그런 여자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더 비참해지죠. 80년대 가면서 사실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갈게요. 그리고 영자의 전성시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수많은 호스테스 영화들 중에 영자의 전성시대를 뽑은 건 그나마 이 영화 얘기하고 있는 지점들이 많다. 꼭 어떤 여성의 성적 추락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이 소위 말해 공순위, 당시에 혹은 식순위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그 이제
그 고된 직업을 가진 이 여자들이 이 당시에 어떻게 사회적으로 위치가 되었는가에 대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지점을 이 영화가 분명히 제공을 하고요. 다른 영화들에 비해서. 그리고 영화적인 완성도가 다른 영화보다는 뛰어남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거고요. 아무래도 뭐 옛날 영화니까 좀 촌스럽고 할 수도 있죠. 대충 줄거리를 말씀드리면 영자라는 아이가 시골에서 이제 서울로 올라오죠. 돈을 벌기 위해서. 그리고 집주인 아들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쫓겨나죠. 사실은 강간을 당했기 때문에 본인이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 아들 엄마가 쫓아내는 거죠. 네가 꼬리쳐서 이랬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또 누명을 씌워가지고. 그리고 나서는 공장으로 갑니다. 뭐 여기저기 전전하다가 여공이 되는데 거기서도 너무 벌이가 작으니까 매일 동전만 세는 장면이 이제 등장을 하죠. 그래서 힘드니까 아는 언니를 따라서 뭐 술집에서 이제 서빙 보고 뭐 그런 걸 하는데 그것도 자기한테 좀 안 맞고 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버스 안내양을 시작해요. 그거는 영자가 굉장히 행복해하면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영화가 좀 이렇게 뭐랄까요 발랄하게 진행이 되는데 옛날 보시면 그 버스 안내양이 버스에 함께 이렇게 매달려 다녔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지금 생각하면 이렇게 밖에 노출이 돼 있으니까. 근데 그 상태에서 이제 딴 차가 지나간 거예요. 그런 사고가 실제로 많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팔이 잘리거나 뭐 그런 사고가 굉장히 많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 시스템을 보면. 뭐 거의 그냥 묘기하듯이 차에 매달려서 다니는 거니까. 근데 그 사고로 인해 영자의 팔이 이렇게 날아가요. 영화 속에서 보시면 그 부딪히는 장면 다음에 마네킹 팔이 이렇게 훅 날아가는. 거기서 좀 깨져 약간. 근데 어쨌든 영자가 이제 장애인이 되죠. 그래서 한쪽 팔로 살아야 되는데 한쪽 팔로 갈 수 있는 곳은 집창촌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집창촌으로 들어가는데 그 공간은 실제 집창촌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빨간색 불이 들어와 있는 그런 방에 이제 영자가 들어가서 하루 종일 손님을 받는 그런 인생으로 이제 전락하게 되죠. 근데 이 영자를 옛날에 영자가 식모살이 할 때부터 짝사랑했던 창수라는 소년이 있어요. 송재호 배우가 연기하는. 근데 창수가 계속 쫓아다니죠. 이 수년 동안. 그래서 영자의 뭐 성병도 고쳐주고, 영자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고, 뭐 필요하면 모두 사주고, 뭐 이런 일을 하다가, 궁극적으로 영자가 도망가요. 그러니까 너무 자기가 더럽혀진 여자라고 하면서, 너에겐 내가 어울리지 않아 하면서 자기가 알아서 실종되는 거죠. 근데 몇 년 후에 창수가 영자를 다시 찾았을 때, 영자는 어떤 판잣집에서 장애인 남자를 만나서, 그러니까 다리를 못 쓰는 남자였던 것 같아요. 이순재 선생님이 이제 그 남자로 출연을 합니다. 이제 결혼을 해 있는 상태. 그리고 창수는 그걸 보면서, 아, 그래, 다행이구나라고 안심을 하는 뭐 그런 게 이제 이 영화의 끝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작은 영자가 평생을 그렇게 집창촌에 있다가 탈출도 못하고, 결과적으로는 나와서 판잣집에서 혼자 불타 죽는 게 마지막이었어요. 근데 당시, 영화 검열관들이 영화가 너무 우울하다. 영자를 그런 식으로 끝내지 말아라고 해서 재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의 결말이 탄생을 한 거죠. 근데 보시면 영자의 직업이 4개가 나와요. 일단 식모,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공장이죠. 그리고 이제 바에서 일하는 바메이드, 그리고 이제 진짜 그런 어떤 그 홍등가로 가는 성매매 여성 이렇게 4개가 그리고 이제 버스 안내양이 있네요. 그렇게 따지면 5개인데 지금 이 5개 일련의 직업을 보시면 70년대 근대화 때 사실은 가장 그 낮은 여성 노동 계급을 어떻게 보면 좀 대변하는 직업군들이잖아요. 그 당시 여성이 그러니까 더군다나 학력이 없는 여성들이 그리고 연고가 없고 서울에 올라오자마자 할 수 있는 일들을 마치 이 영화 안에 집대성 해놓은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식모, 공장, 매매업소 딱 이렇게 이제 돼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버스 안내양까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게 물론 이제 원작 소설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지만 그거는 되게 뭐랄까요 좀 전략적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 영화 속에서 영자는 고유 명사의 영자가 아니라 일반 명사의 영자였겠구나. 70년대 그 수많은 노동계급의 여성을 상징적으로 그렸겠구나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는 그거와 관련해서 영화 속의 그 누구도 영자의 성을 부르지 않아요. 영자는 항상 영자로 불려요. 영자 씨나.
근데 그게 이제 친구들은 그럴 수 있죠. 뭐 아는 언니 뭐 중간에 나오니까 창수도 영자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근데 이게 웃긴 게 중간중간 영자가 관공서에 가요. 뭐 은행에도 가고요. 그리고 보험회사 사람도 만나요. 팔이 잘려가지고 이제 그 산재를 받잖아요. 그리고 어디가 또 나왔더라? 경찰서가 나왔나? 뭐 이런 식으로 관공서가 나오는데 다들 영자를 영자씨라고 부릅니다. 영자씨 나오세요. 뭐 서류에 사인하세요. 선정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건 되게 웃기는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누가 저를 효정씨 저기 사인하세요. 이렇게 안 하니까 동사무소에서.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아 일부러 영자에게 성을 주지 않았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영자를 진짜 일반 명사화 했구나. 그 당시에 어떤 그 수많은 영자들을 대표하는 하나의 아이콘으로 삼았구나라는 이제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지점이기도 한 거죠. 근데 이제 제가 그 칭찬할 게 많아요. 궁극적으로 이 영화는 칭찬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영화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유튜브에 있는 한국 영상자료원 사이트에 풀로 다 올라가 있습니다. 디지털로 리마스터 돼서 좋은 화질로 보실 수가 있어요.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근데 보시면 실험적인 영상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몇 분 오프닝 시퀀스는 핸드헬드로 찍었죠. 그래서 다큐멘터리 기법으로 또 찍었고 중간에 뭐 극영화적인 부분이 또 있다가 또 다큐멘터리 부분이 또 나오고 그리고 영화 맨 끝에는 또 이렇게 지금 이제 영화적 용어로는 슈퍼 임포지션이라고 해서 이미지를 중첩시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쓰고 그러니까 되게 실험적인 게 많아요. 도전하는 것도 많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제가 나은 영화고 좋은 영화라서 소개를 해드리지만 이 영화는 누구 편인가가 좀 의심스러운 설정들이 몇 개가 있죠. 시선과.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영자를 보듬어주는 영화가 아닌가? 이 영화는? 영자를 보듬어주려고 그 당시에 수많은 영자들을 보듬어주기 위해서 이 영화가 나온 게 아닌가? 아니면 그 수많은 영자들을 착취하려고 만든 영화인가? 이게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영화가 끝납니다. 예컨대 제가 거기 문제적 시선, 영화는 과연 누구의 편인가 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링크는 뭐 제가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제가 이거 끝나고 나서 뭐 말씀드려서 괜찮다고 하시면 이 링크는 넣을게요. 거기서 영자가 주인공 아들에게, 그러니까 주인집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게 영화적 설정상 필요하다고 느껴지긴 해요. 왜냐면 그때부터 영자가 좀 추락하고 흔들리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을 수도 있을 사고잖아요. 아무래도 뭐 워낙 그런 식모살이 하는 젊은 처녀들이 그때는 또 많았으니까 그랬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이제 가능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만약 이게 필요한 설정이라고 하면 영자가 강간을 당하는 걸 전달만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카메라는 그 이상을 하죠. 이거를 그 가해자 시선으로 찍었어요. 강간씬 전체를. 그러니까 그걸 이제 시점샷이라고 합니다. POV, 포인트 오브 뷰 샷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성폭행하는 남자의 시선으로 시작을 해서 강간씬이 영자가 막 뒷걸음질 쳐서 저 방 모서리에 갇힐 때까지 계속 쫓아가죠. 그리고 영자가 밥을 하다 왔기 때문에 밥풀이 막 붙어 있어요, 얼굴에. 사실 밥을 하다고 왔다고 해도 얼굴에 밥풀이 붙어 있진 않는데 그 와중에 얼굴에 또 밥풀이 붙어 있는 상태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희화화시킨 거예요. 이 피해자를. 그리고 중간 영자가 이게 다 끝나고 나서도 얼마나 박탈감이 크고 뭐 굴욕적이고 슬프고 이제 여러 가지의 그런 어떤 상처가 심할 텐데도 영자는 울면서 얼굴에 붙어 있는 밥풀을 뜯어먹어요. 거기서도 어떤 코믹한 설정을 해놓은 거예요. 이 성폭행 장면에도. 그리고 중간중간 카메라가 막 현란하게 움직이는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다 가해자 시선에서 영자의 몸을 훑는 장면들이죠. 다리서부터 하나씩 다 훑죠. 옷이 찢겨나가는 장면을 다 자세하게 클로즈업으로 잡고. 그래서 저는 그 강간씬만큼은 그러니까 현대에 나오는 것보다 뭐 잔인하거나 하지는 않으니까 제가 그러니까 유심히 봤는데 절대 동의할 수 없는, 그러니까 어떻게 좋게 보려고 해도 그 장면만큼은 창작자의 의도를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완벽한 포르노그래피적 시선이라고 그러니까 결론을 지을 수밖에 없는 장면이죠.
그리고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 이제 두 번째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 이 영화의 대단원의 마지막 씬이에요. 그것도 링크가 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모든 이 고생이 다 끝나고 영자는 그래도 나름의 행복을 얻은 거잖아요. 이 영화가 얘기하는. 장애인 남편을 얻어서 사는 게 이 영화가 영자에게 선물하는 나름의 행복이라면. 그 영자는 이제 떠나가는 창수에게 이렇게 안녕을 하는 거죠. 창수는, 그래, 영자야, 너 잘 살아. 이제 그러고 가. 그래서 안녕을 막 하는데, 갑자기 안녕을 하는 영자가 귀신처럼 이렇게 하늘로 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중첩신이 나옵니다. 하늘로 이렇게 탁 영자가 귀신처럼 뜨고, 그리고 이 밑에 장면은 뭐가 나오느냐, 그 창수와 영자의 남편이 서로 인사를 해요. 그러니까 마주친 거죠. 창수 씨 아닙니까? 제가 영자 씨한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편분 되시죠? 뭐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저희가 뭐 날씨도 좋은데 어디 시내 가서 대포나 한잔 할 거야 하면서 둘이 자전거를 타고 그 고속도로를 쫙 달리는 게 이 영화의 한 3분의 1을 차지해요. 영화는 그리고 그 두 남자를 이렇게 귀신처럼 하늘에서 쳐다보이죠. 그걸 보면서 너무 웃긴 게, 그럼 영자의 전성시대라는 이 제목은 무엇이며 이게 누구를 위한 영화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남자의 연대를 영자가 응원하는 거잖아요. 둘이 앞으로 이제 무한한 어떤 우정이 이루어지겠죠. 둘이 친해졌으니까. 근데 왜 이걸 영자만의 결말로 하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이 생겨요. 왜 그 수많은 결말들을 자기들이 생각을 해놓고 그 결말을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그래서 여러모로 이 영화가 과연 누구의 영화인가라는 그런 그 미스테리가 풀리지 않게 하는 그런 영화죠. 그리고 끝까지 영자의 전성시대는 오지 않지만 아마도 최인호 작가 원작의 작가는 그걸 역설로 썼겠죠. 영자는 전성시대가 없다라는. 그 당시 그 수많은 소위 말해 공순이들, 식순이들은 분명히 전성시대가 없었을 것이라는 뭐 그런 이제 비운의 메시지를 주는 작품일 텐데, 여러모로 시선 면에서 그리고 영자의 어떤 그 설정 면에서 기괴한 지점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뭐 60년대 멜로드라마 같으면 차라리 영자를 그냥 슬픈 애로 하면 되거든요. 그럼 편하잖아요. 당연히 슬프죠. 여기서도 폭행을 당했고 저기서도 뭐 팔이 잘리고, 그러니까 거의 그 모든 그 불행의 총체적인 그 여파를 받고 있는 여자인데 당연히 비운의 여주인공인데도 영자는 틈만 나면 이렇게 히스테리컬하게 웃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영자의 웃음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영자가 하면서 막 웃어요. 그 옛날에 소복 귀신이 막 웃듯이. 근데 그게 전혀 이제 맥락과 붙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웃겨서 웃는 것도 아니고 너무 기가 막혀서 웃는 또 웃음도 아닌 것 같고, 도대체 왜 웃는지 모를 그런 웃음들이 중간중간 등장을 하는데, 그래서 영자를 더 캐릭터 하기가 너무 힘들어. 그럼 영자는 뭐 하는 애일까? 얘는 착한 애인 건 맞는데 생각이 없는 애인가? 왜 성폭행을 당하고 밥풀을 뜯어먹을까?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알 수 없는 배치로 영자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주인공, 왜 여주인공을 저렇게 만들었는가에 대한 뭐 의문도 있고요. 그러니까 비판적인 시선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련의 70년대 여성들이 겪을 수밖에 없었던 그 노동서사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그리려고 그래도 많이 노력했던 영화임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소개할 영화는 꽃순이를 아시나요라는 정윤이 주연의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굉장히 히트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히트를 쳤냐면, 원래 이제 그 부산에 국도극장이라는 극장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근데 그 국도극장에서 이 당시가 이소룡 영화가 너무 유행인 거예요. 뭐 그랬잖아요. 70년대. 이소룡은 뭐 장난 아니었죠. 그래서 이소룡 영화를 막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때는 필름이 직접 와야 되잖아요. 뭐 배로 오던가 뭐 어떻게 해서 와야 해서 필름을 막 기다리고 있는데, 부산 국도극장에서 연락을 받습니다. 이소룡 영화 지금 못 보내주고 일주일 있다 보내주겠다. 그 일주일이 빈 거죠.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꽃순이를 아시나요가 그때 이제 후반 작업이 끝났다고 해서 땜빵으로 트는 거죠. 일주일 동안만. 근데 그게 이제 국도극장에서 너무 대박이 나서 어마어마한 히트를 쳤다라는 그런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꽃순이를 아시나요는 부산을 먼저 개봉하고 나중에 서울 스카라 극장에서 개봉을 해요. 원래는 서울 극장이 원래 예정이었지만, 그리고 그때 그 당시 21만 명이면 아마 지금으로 따지면은 한 300~400만 이상이지 않았을까요? 워낙 그때는
이게 디지털이 아니다 보니까 신고를 제대로 안 했고 실제 21만 명이면 아마 50만 명 넘게 들었다는 얘기거든요. 그 관객이. 그런데다가 그때 인구 대비 뭐 계산하면 어마어마한 숫자로 이제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죠. 원래는 유동훈의 라디오 희곡 원작, 제가 아까 희곡이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당시 라디오 드라마가 되게 인기였다. 그래서 라디오 드라마가 영화화 된 것이고요. 그리고 당시, 그러니까 70년대 말 영화 중에서 가장 히트한 호스테스 영화이면서도 그냥 멜로 드라마인데, 사실 여기도 비슷해요. 꽃순이가 아닐 거예요. 아마 실제 이름이 제가 따로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업소에서 쓰는 이름이죠. 꽃순이가 처음에 시골에서 올라옵니다. 누구 언니 소개로. 근데 언니가 다방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방에서 무슨 언니 찾으러 왔어요 했더니 다방 그 마담이 얘기하는 거죠. 그 언니 없는데? 그리고 그런 이름을 쓰지 않아. 그러니까 이름을 이제 본명을 다 안 쓰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 언니가 누군지도. 그래서 이제 꽃순이가 오갈 데가 없어진 거죠. 그 언니 때문에 이 다방에 왔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꽃순이라는 이름을 갖고 그 다방 레지서부터 시작해서 성매매를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중간에 어떤 남자랑 연애를 하는데 그 남자한테 버림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통점인 것 같아요. 연애를 하긴 해요. 아무리 뭐 성노동자라고 해도 좋은 사람을 만나서 연애를 하는데 언제나 그 남자에게 버림받죠.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또 무너지기 시작하다가 김노인이었나요? 박노인이었나요? 하여간 굉장히 그 부잣집 어떤 노인의 집에 애매한 역할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식모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 노인의 부인도 아니에요. 왜냐면 꽃순이 너무 어리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그냥 노인과 같이 동침을 하는 여자로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노인에게 뭔가를 이제 막 꽃순이는 해주려고 하는데 노인은 다 거부해. 그러니까 그냥 키다리 아저씨 같은 존재인데 또 동침은 하는. 그런 이상한 관계를 이 영화에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도인이 죽으니까 자식들이 이제 이 여자를 당연히 쫓아내겠죠? 뭐 재산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그래서 이 꽃순이는 어디론가 실종된다라는 게 이 영화의 끝이에요. 아주 그 줄거리로 보면 사실 영자만도 못한 영화죠. 왜 중간에 뭐가 없잖아요. 그냥 계속 이 꽃순이가 여기저기 떠돌다가 그냥 뭐 이 사회에서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어디론가 사라지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궁극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경아, 별들의 고향. 거기서 이제 나중에 약 먹고 자살하는데요, 경아는. 그리고 불타 죽을 뻔했지만 영화에서는 뭐 부활한 영자.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꽃순이가 결과적으로는 같은 팔자의 여성들이라는 거죠. 굉장히 기구하고 언제나 남자에게 버림받고 이용당하고 유린당하고 그리고 성적으로 착취당하고, 그리고 모든 그 필요가 다 했을 때, 내 육체의 필요가 다 했을 때 나는 세상에서 깔끔히 없어져 주는 거죠. 자발적으로. 그런 줄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도 왜 이 영화가 성공을 했는가는 되게 중요한 요소라는 말씀을 제가 아까 초반에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 영화를 감독님들도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영화를 호스테스 영화라고 하면 싫어하시더라고요. 이장호 감독님한테 제가 모르고 나 호스테스 영화라고 했다가 되게 싫어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게 약간 이게 폄하하는 발언이었으니까, 그 당시에도 뭐 호스테스 물 막 하면서 호스테스 물은 예술성이 없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사가 나가고 그때도 그랬기 때문에 당연히 싫겠죠. 근데 저는 편의상 그 지칭을 그냥 쓰는 것이고, 근데도 저는 무시하면 안 된다고 봐요. 이 영화를 그때 그냥 내가 검열도 눈치 보이고 돈은 벌어야 되니까 만든 영화야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치워놓을 게 아니라 왜 대중들이 이 영화에 열광했는가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그 표에서 보여드렸지만 다른 장르의 영화들과 월등히 차이가 났거든요. 뭐 2만 명 차이로 1위를 하고 2위를 하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근데 물론 이제 그런 점이 있죠. 이 영화들 중에 대부분이 다 원작 소설이 있어요. 이미 성공을 한 조선일보 무슨 연재 소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미 한 번 검증된 성공이 있었고, 그거를 영화화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궁금해할 수 있었겠죠. 내가 좋아했던 책이 이제 영화로 나오고 하니까요. 뭐 겨울 여자도 마찬가지고 조선작 씨의 이제 소설을 영화화한 거죠. 근데 저는 그거는 별로 크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원작 소설이 있다고 해서 영화를 내가 극장 가서 꼭 봐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어쩔 때는 뭐 소설을 내가 읽었는데 이걸 꼭 영화로 봐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니까 저는 좀 다른 거라고 보는데, 제일 큰 건
여기 제가 사회적 관련성이라고 이제 유선영 선생님이 쓴 그 호스테스 논문을 보면 나오는 얘기이긴 합니다. 이 당시 시골 인구가 도시로 엄청나게 많이 그 유입이 돼요. 특히 젊은 인구죠. 공장으로 가는 인구들. 그래서 이때, 그러니까 뭐 꼭 여자만 그랬던 건 아니고 남성, 여성이 다 그 시골 어떤 그 젊은이들이 도시로 유입이 됐는데 그런 사람들 중에 이 영화를 봤다는 증언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게 이제 데이터가 있지는 않습니다. 몇 퍼센트가 이 영화를 보고 이런 게 없지만 그 당시 그 극장에서 일하셨던 사람들, 일하셨던 분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다 이제 현금을 내고 보잖아요. 그 당시는. 근데 그 현금에서 기름 냄새가 날 정도로 공장 사람들이 많이 왔다라는 증언이 있습니다. 그건 이길성의 그 극장 연구에서 제가 본 거고요. 그리고 요때 보면은 70년대부터 관객층이 젊어져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60년대는 전관람가. 그러니까 특히 멜로드라마가 유행이고 막 심파극 이런 게 유행이고 텔레비전 출연 전이라 나이 먹은 사람들이 많았죠, 극장에. 그러니까 뭐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다 오는 데가 극장이었잖아요. 근데 70년대부터 좀 나이 들으신 특히 여성분들은 연속극을 봤어요. 텔레비전 연속극. 텔레비전의 전성시대죠. 그리고 극장들은 젊은 사람만 오는 곳이 됐죠. 그래서 관객층이 20대 30%가 되고 제가 73년 기준 전체 관객의 66%가 이제 10대 30대 사이라고 하니까 관객층 자체가 젊어지면 아까 별들의 고향 같은 영화가 되게 유리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영화에서의 음악이 이제 막 사운드 트랙이 좋은 게 나오고 유행가가 이제 젊은 가수가 노래를 하고 그리고 젊은 배우들이 지금 나오잖아요. 겨울여자 같은 경우 당시 트로이카였던 장미희, 정윤희 그리고 뭐 연복수는 좀 얘기가 다른 것 같긴 해요. 연복수는 트로이카처럼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지는 못했으니까요. 그리고 섹슈얼리티의 소비 본격화라고 제가 썼는데 성상품화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썬데이 서울의 어떤 그 판매 부수를 봐도 그렇고 70년대부터 성을 소비하는 거에 대해서 그 전보다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남사스러운 거였잖아요. 어떤 성적인 것을 영화로 보는 것도 그렇고 어디선가 보는 것도 그렇고 항상 숨어서 보던가. 근데 그걸 어떤 다른 동료 관객들과 같이 본다라는 행위 아니면 성을 뭐 이렇게 뭐 아까처럼 제가 그 포스터로 보여드린 것처럼 카피라인을 띄우고 어떤 성적인 것을 부각시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능동적으로 변해가고 있었던 시기였던 거죠. 그리고 그게 이제 그 젊은 관객에게는 특히 잘 소구가 된 것이고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갈게요. 제가 검열 얘기는 조금만 하고 그냥 뒤로 넘기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슬라이드를 좀 많이 만들어 놓긴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어쨌든 교재로 가지고 계신다고 해서. 사실 호스테스 영화가 엄밀히 말하면 나올 수 없는 영화들이에요. 당시 검열법에 보시면 매춘, 간간, 혼외정사는 정당화되어서는 아니 되고 표현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물론 그렇기 때문에 매춘하는 이 여자들을 다 죽여버렸을 수도 있죠. 영화 속에서. 이게 이제 정당화돼서는 안 되는 것이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여기에 그 여자들을 좋아할 만한 혹은 동정할 만한 설정들을 계속 집어넣잖아요. 어떤 멜로드라마적인 설정을 집어넣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감독들은 또 이거를 이렇게 그리고 싶지는 않았던 거죠. 어떻게든 또 정당화를 하고 싶었던 거죠. 왜 이 여성이 매춘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중간 지점에 있는 이런 하이브리드적 텍스트가 나왔는데 이만희 휴일 얘기는 제가 했었고 정사 장면, 발라 혹은 전라는 원래는 못 나오게 돼 있어요. 당시 검열법에 의하면. 근데 아까도 보셨지만 포스터에도 나오잖아요. 발라가. 앞뒤가 다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제가 그때 밑에다가 이제 제가 일일이 이거 검열 기록 다 보고 밑에다 쓴 건데, 그 당시 이제 검열 걸린 거 보니까, 나는 77번 아가씨 26거기 365가 외설로 검열에 걸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검열에 걸린 조항은 계급관의 위화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가난한 층을 가난하게 그려도 안 되고, 너무 부자를 너무 부자로 그려도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영자의 전성시대 같은 경우는 사실 거기 영자의 때를 밀어주는 장면이 있나요? 창수가 왜냐면 때밀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약간 노출이 좀 있죠. 아무래도 목욕탕이니까. 근데도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건 없더라고요. 오히려 난 그게 걸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판잣집 장면에 대한 코멘트가 굉장히 많아요. 판잣집이 보기가 싫다는 거죠. 근데 그 당시 영화 검열관들이 영화 속에서 판잣집 나오는 거 되게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조국 근대화 시작되는 해였거든요, 그때가. 그러니까 이제 막 근대화 이제 시작해가지고 막 빌딩 올리고 그때 이제 그 고속도로 깔고 막 이러는데 우리나라에 너무 그 가난한 빈촌이 나오는 게 굉장히 거슬렸던 거죠. 그래서 싫어했고요. 가지를 삼킨 장미 같은 경우 대학생이 매춘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므로 원래 이화여자대학교로 이제 그렇게 돼 있지만 원작에는 대학의 이름을 삭제해서 이제 거기서 대학 이름이 안 나와요. 한 번도. 그냥 뭐 수업 들었니? 뭐 이런 식의 얘기만. 근데 너무 웃긴 건 뻔연히 이대 앞에서 찍어요. 모든 그 장면을. 딱 봐도 그냥 아무리 지금 옛날이지만 딱 봐도 이대가 티가 나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뭐 옷가게도 이대 앞이고 다 술집도 이대 앞이고 다 모든 그 그게 다 야외 촬영이 이대 앞에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누구나 다 이대로 알 수 있게끔. 근데 그거는 잘리지 않았더라고요.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겠습니다. 생존 전략은 제가 뭐 이 얘기는 자세히 안 하고요. 그 지금 사진 보시면 우측에 두 개 있죠. 흑백으로. 이게 이제 호스테스 영화에서 드러나는 어떤 그 배드씬이에요. 하나는 정윤이고 하나는 장미입니다. 왼쪽이 이제 그 정윤이, 장미인 거죠. 근데 특징이 보시면 항상 무표정이 많아요. 언제나 이 배드씬에서 여성은 무표정이거나 아니면 울고 있죠. 근데 대부분은 다 시체 같은 그런 무표정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공통점, 왜냐면 이게 호스테스 영화뿐만 아니라 그 당시 뭐 사극 중에서도 약간 그런 에로적 설정이 들어간 영화들이 있잖아요. 신상옥 감독의 4시 같은 영화도 그렇고 보면 남성 여성 그런 그 배드씬을 찍을 때 여성은 좋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즐기거나 아니면 뭔가 이제 막 그 욕정을 불태우는 건 언제나 남성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들만의 룰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섹스씬을 찍는. 그리고 항상 여성은 시체같이 있어야 돼요. 천장만 쳐다보거나 미동 없이. 그러니까 사실 너무 이상하죠. 여자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넷이라는 영화 보셔도 거기 아마 신성일이랑 윤정희 여사의 그 장면이었나요? 그런 걸 보시면 윤정희는 하나도 안 움직이고 계속 그 땀만 흘려요. 근데 이걸 이제 분무기로 뿌려놓은 땀이라 너무 많이 이제 물이 이렇게 막 번들거리는 그런 장면 때문에 제가 막 웃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부자연스러운 걸 넘어서 부당한 거죠. 그러니까 언제나 그러니까 욕망도 가져선 안 되는 존재인 거잖아요. 이 여성 캐릭터는. 언제나 욕망은 남성이 주체가 돼야 되는 그런 어떤 도식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때부터. 그래서 제가 시각적으로 무성욕적 여주인공이라고 하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역설인 거죠. 왜냐하면 이 여성을 완전히 성적으로 상품하면서 얘는 또 성욕을 가진 애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항상 피상적으로 혹은 그 수동적으로 그걸 당하는 인물이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더 큰 어떤 그 쾌락을 만들어낸다든지. 제가 지금 뭐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제목까지 언급한 걸 치면 한 10편이 넘는 호스테스 영화를 언급을 한 것 같아요. 근데 호스테스 영화만큼은 영화를 또 그렇게 많이 언급을 할 필요가 없는 게 줄거리가 다 똑같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한 여성이 계속 이렇게 고생하다가 없어지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뭐 가슴 아픈 얘기지만. 근데 이 연구를 이제 제가 이 호스테스에 대한 논의를 할 때 좀 답답한 게 있어요. 답답한 게 뭐냐면 제가 여러분이 영상 자료에 가시면 영화마다 검열관이 써놓은 기록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몇 회 무슨 장면 삭제. 뭐는 축약, 뭐 이런 식으로 수기로 쓴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걸 보면 검열을 볼 수 있는데 그 검열관의 얘기가 수정이 되었는가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일일이 영화랑 대조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오리지널이 없잖아요. 오리지널 영화랑 있어야 뭐 어떻게 바뀌었는가 그 바뀐 과정을 보는데 그것이 이제 볼 수 없다라는 그런 한계가 있고 관련 서류들도 없어지는 게 많지만 가장 문제는 없어진 영화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일을 가끔 영화 사이트 같은 거 보시면 누가 포스터나 뭐 이런 영화 광고 같은 거 수집하시는 분들 그런 걸로는 영화가 존재하는데 필름이 영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예 그냥 제목만 아는 영화들이 너무 많고요. 그건 뭐 70년대에 비단 문제는 아니고 그 고전 영화의 문제들인 거죠. 그래서 저는 뭘 활용을 했냐면 그러니까 당신 또 영화 잡지 같은 게 많지 않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시네21도 있고 해가지고 그 감독분 인터뷰 찾아보고 하면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이장호 감독을 실제로 만났고 별들의 고향 이장호와 그 영자의 전성시대 김호성 감독을 만나서 일일이 저 구술로 받았어요. 그 검열관은 어땠으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이제 구술로 받는 거죠. 근데 그 두 분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 인터뷰를 해서 구술로 따는 경우 문제가 뭐냐면 그들도 정확하지가 않은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왜냐면 너무 오래전 일이고 그걸 기억을 해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은 게 많고요. 그러니까 일일이 또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불편함이 있는 거죠. 그게 진짠지. 그리고 또 딴 사람이랑 또 말이 안 맞는 것도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자기가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너무 주관적인 분석이나 자기 얘기가 또 많죠. 사실상 그 공식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었던 사건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분명히 이게 제가 얘기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그 분명한 한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그 70년대 영화가 주는 얘기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됐던 건 뭐냐면, 80년대에 이제 에로 영화 시대가 열리면서 여자 주인공인 영화들이 있죠. 뭐 에마 부인 뭐 다들 아시잖아요. 뭐 뽕 이런 영화들 다 여자가 주인공이죠. 그때가 마지막으로 여성 주인공의 전성 시대가 끝나요. 지금까지 오지 않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시면 90년대 여자가 주인공인 영화, 2000년대? 그러니까 점점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오로지 70년대와 80년대가 그래도 여성들이 물론 이제 성적인 어떤 굉장히 대상화되어 있고 그런 거를 이제 차치한다면 여성이 주인공이고 어쨌든 여성에 대한 얘기, 그게 왜곡일지언정 여성 캐릭터에 대한 얘기를 한 게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는 거죠. 더 이상 한국 영화 산업이 여성을 중점화하지 않았죠. 그래서 저는 그 연구가 어떻게든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최근에 와서 독립영화 쪽에서 뭐 맥이라는 영화도 있었고 찬실이는 복도 많지 뭐 이런 영화들에서 아가씨 이건 뭐 상업영화지만 최근에 와서 그래도 여성이 주인공인 영화들이 몇 편 정도 생기지만 그렇게까지 주류가 된 적이 한 번도 없었죠. 그때를 제외하고. 그래서 여성이 주류가 될 때 어떤 이슈들이 그때는 나왔고 지금 만약에 주류가 된다면 어떤 이슈들이 나올 수 있을까? 그 당시 여성의 욕망을 그때는 그렇게 그렸는데 앞으로 그린다면 어떻게 그려질 것인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분명히 여성 감독이 요즘에 나와서 요즘 시대에 여성의 성욕을 그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분명히 아까 말한 그런 방법은 아닐 거예요. 대표적인 얘기가 정가영 감독의 밤치기나 뭐 비치 온 더 비치 같은 영화들이 이제 그런 것인데 분명한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작가론적인 시선으로 봐도 그렇고 산업적인 면 그리고 어떤 뭐 여배우의 역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여성 배우들이 재현되는 어떤 그런 변화 지점 그런 것들을 보기에도 참 재미있는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제가 1970년대 한국 영화 얘기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할리우드 영화 얘기를 할 건데요. 그러니까 미국 영화죠. 미국 영화에서 여러분들은 미국 영화는 되게 자유롭게 만들어졌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았어요. 거기도 굉장히 많은 규제가 있었고 꼭 따라줘야 되는 어떤 지점들이 있었는데 그런 게 어땠는지 그리고 그게 또 어떤 영화로 보는 성이니까 그런 섹슈얼리티와 관련했을 때는 또 어떤 지점들이 있는지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